정치쇼. 네, SBS 이제 이게 정치쇼.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는 4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정상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에서 이번 21대 총선 관련된 입장을 내놨네요.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 압승 결과에 대해서 위대한 국민의 선택에 기쁨에 앞서서 막중한 책임감을 온몸으로 느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큰 목소리에 가려져 있던 진정한 민심을 보여주셨다라면서 이 국민들께서 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간절함으로 이 국난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셨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자만하지 않고 더 겸허하게 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면서 이 겪어보지 못한 국가적 위기에 맞서야 하지만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반드시 이겨내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한편 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우리 유권자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세계를 경탄시켰다라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 덕분에 우리는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이 전국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도 지금 우리나라는 계속 어떻게 겨우겨우 잘 버티고 있지만, 네네. 다른 나라들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이 넘었고요. 이제 일본이 거의 한 10,000명을 넘었다. 사실상 넘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도 확진자가 정말 미친 속도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 중대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중대본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어제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그 전날보다 22명 늘어난 이 1,613명으로 나왔습니다. 네. 격리 해제자는 141명 늘어나서 7,757명이었고요. 사망자는 4명 늘어나서 229명이었습니다. 이 22명이지만 이 해외 유입 확진자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2명 중에 11명이 해외 유입 확진자였고요. 이 중에 7명은 미주에서 왔습니다. 이 국내 확진자는 그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확진자가 5명이 더 추가가 돼서요. 이 병원을 통한 감염자가 모두 69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 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무섭게 퍼지고 있는 이 경북 예천에서 6명이 또 추가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네. 이 지역 감염자가 원래 없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31명이 됐습니다. 그 밖에 어제 발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일단 그 어제 0시를 기준으로 재양성, 그러니까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나았다고 생각해서 퇴원을 했는데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141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격리를 해제할 때 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환자의 혈액 그리고 배설물을 통한 이 감염력을 평가를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분리된 바이러스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 호흡기 외에 그 코로나19 초반에 화장실에서 감염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호흡기 외에는 좀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질병관리본부가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정치쇼 4부에서 제일 말미에 또 강영구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과 또 가짜 뉴스들 같은 것도 짚어보고 그러겠습니다. 이 총선 끝난 뒤에도 무단 이탈을 하는 자가격리자들이 있었나 봐요. 아니면 그 예전 거를 고발을 뒤늦게 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 총선에서 투표를 한 뒤에 이 무단 이탈한 자가격리자가 있었습니다. 선거하고 나서? 네, 한 명이었는데요. 이 무단 이탈이 대량 감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명도 그냥 허투루 볼 수 없는데 이 한 명이 투표를 마친 뒤에 당구장 그리고 PC방을 갔습니다. 네. 이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들이 있긴 했는데 하여튼 고의로 일부러 좀 자가격리를 이탈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일단 이 투표 의사를 밝히지 않고 투표소에 나타난 자가격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조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5시 20분부터 외출 허용 시간이었는데 그 이전에 투표장으로 이동한 자가격리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투표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배우자가 투표를 하기로 해서 근데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자가용으로 데려다준 자가격리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자가격리를 이탈한 셈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 고발은 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그 어제 열린 그 2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오는 일요일까지로 예정된 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가 논의가 됐는데요. 일단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하되 이 고강도를 제외하는 좀 그런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오늘 아침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가격리 무단 이탈하는 것도 사실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
경중이 있다고 봅니다. 네네. 뭐 이를테면 뭐 슈퍼라든지 약국 이러면 너무 아팠나 보다. 아니면 너무 배가 고팠나 보다. 이해는 되지만 당구장하고 PC방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네. 자, 지금 우리 샵 1035 50원 100원으로 문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집에서 박청란님 집에서 컴퓨터 수업만 몇 시간씩 해서 점점 돌아버릴 것 같다는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아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분들인데 온라인 계약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 중고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이 온라인 계약을 했습니다. 뭐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면 계약을 한 건데 그런데 어제도 온라인 교육을 위한 사이트 접속 오류가 일부 있었습니다. 네. 학생 일부가 수업 화면에 나오지 않거나 또 사용하고 있는 화상 어플리케이션도 잠깐 멈추는 등 좀 차질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학습터라는 학술 관리 시스템도 어제 오전 9시부터 접속 지연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 교육부와 EBS는 이 접속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등교 계약은 아직 고려가 잘 안 되는 분위기인데요. 이 싱가포르 사례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확진자 수가 잘 관리가 되고 있던 싱가포르에서 이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불과 한 달 만에 확진자가 14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참조해서 이 등교 계약을 신중하게 논의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언제 어떻게 이 등교 계약을 할 것인지 아직 정해놓은 건 없다. 말씀드리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하루 종일 애가 다 갇혀 있고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도 만나고 또 엄마 아빠도 그닥이 좀 쉬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저희도 맞벌이 가정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나마 고등학생이라 다행이지. 하나라서 다행이지. 맞습니다. 초등학생 둘, 뭐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하나 이런 집 애들이 있는 집은 얼마나 부모가 피곤할까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 이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이 계약을 할 때 난리죠. 네, 굉장히 좀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학부 형님들 모두 다 힘내십시오. 네. 자, 세월호 6주기가 어제 있었습니다.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이 소환됐다는 뉴스도 저도 봤습니다. 네, 검찰이 어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조대환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어제 소환했습니다. 고발이 2016년에 있었으니까 4년 만에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당시 새누리당 측 위원이었던 이 조대환 전 부위원장은 특조위에 파견이 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을 임의로 복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조위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공무원들을 원대 복귀시킨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 특조위 예산안도 축소하는 등 이 진상조사 활동을 방해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대환 전 부위원장은 뭐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면서 전부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이 국가의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다 전체주의적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 조대환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의혹의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한편 당시 특조위 활동에 박근혜 정부 인사 개입과 그리고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도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이 지난 7일부터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었는데요. 이 검찰은 일주일 만에 마무리를 하고 관련 자료를 추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을 토대로 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관련 자료 등이 청와대에 보고가 됐는지 여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런 사람이 특별조사위원회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있었으니. 네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조대환 씨 뭐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똑똑한 분이시겠지만 적어도 전체주의라는 이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전체주의라는 것은 그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들보다 국가 시스템 또 정부 그 자체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주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국가의 책임을 운운하는 것이 전체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전체주의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반대로 알고 계시지 않나. 정치 경제 시간에 조금 좋으셨나 봐요. 세월호 6주기 기억식이 있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막말을 서고 있습니까? 네. 일단 기억식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어제 오후 3시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 생명안전공원 터에서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희생자 가족 100여 명 그리고 시민 등 10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요. 참 이 자리에서 장훈 이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눈을 감아야 볼 수 있는 아이들이지만 이 심장과 갈비뼈 사이에 아이들의 숨결이 있다라면서 이 참사 당시 학교도 그리고 어른들도 또 국가도 아이들을 지켜주지 않았다라고
네, 울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아이들을 보낼 수 없다라면서 이 국가가 책임지고 또 정부가 앞장서서 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또한 21대 국회에서 이 신속히 2차 가해 금지법을 만들어서 이 막말과 폐륜 행위 그리고 가짜 뉴스를 엄벌에 처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영상 추도식을 통해서 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겠다라면서 이 세월호 참사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 관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억식이 끝나고 오후 4시 16분에는 안산시 단원구청 일대에서 이 희생자를 추모하는 사이렌이 1분 동안 울려서 이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이 코로나19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와 대책 속에는 세월호의 교훈이 담겨 있다라면서 이 국민을 누구도 속절없이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어제 이 미래통합당에서 관련 논평이 나왔는데요. 네. 이 미래통합당 논평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당 소속의 이 차명진 전 의원이 세월호 유족들을 일방적으로 폄훼를 했었고 네. 또 김진태 의원의 이 선거사무원이 이 세월호 추모 현수막을 훼손을 했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성환 대변인은 이번 6주기와 관련해서 단 한 번도 그 아픔을 가벼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면서 일부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그 아픔을 함부로 재단해서도 안 되며 누구도 그 아픔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거나 왜곡해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저녁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그 유가족 분이 나오셔가지고 방송 인터뷰를 하다가 네네. 그 먼저 떠난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라면서 신청을 해서 걸스데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야, 걸스데이 노래 들으면서 울어보긴 처음이네요. 네, 반짝반짝이 나왔었는데 이번 기회가 되면 네, 저 높은 곳에서라도 편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 생각하면 참 하나하나 소중한 목숨이고 귀한 삶이에요. 네네. 이 아이들하고 사실 비슷한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잘못 길을 든 친구가 하나 있네요. 네, 이 박사 조주빈의 공범 붓다인데요. 신원이 공개가 됐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서 이 대화방 운영 관리에 관여한 붓다의 신원이 공개가 됐는데 이 서울지방경찰청은 어제 이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붓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경찰은 이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라면서 이 신상 정보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이 붓다에게 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에서 이미 인적 그리고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언론에 붓다의 신상과 얼굴이 공개가 됐는데 붓다는 올해 18살, 이름은 강훈입니다. 강훈은 오늘 오전 이 검찰에 송치가 될 때 마스크나 모자로 가리지 않고 얼굴이 공개가 됐는데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습니다. 강훈은 이 신상 공개 결정에 불복해서 가처분 신청을 어제 냈었는데요.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가해자들 중에 더 어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N번방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친구들 중에 중학생도 있어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21대 국회가 해야 될 아주 우선 과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 네, 맞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이 성범죄 어떻게 또 근절할 것인지 줄여갈 것인지. 자, 마지막 라임 자산 운용 관련된 뉴스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라임 자산 운용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이 이 청와대 전 행정관을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금융감독원 팀장 출신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어제 오전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를 했는데요.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죄입니다. 이 검찰은 이 김 전 행정관이 이 라임 펀드를 인수하려 한 이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이 내부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김 전 행정관과 김봉현 회장이 이 최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어울렸다라는 SBS 보도와 관련해서도 이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전 행정관 측은 친구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라면서 대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 김 전 행정관이 최근까지 일했던 금감원 연수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칼만 안 들었지 강도다라는 표현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강도보다 더한 놈들도 있습니다. 네, 친구 사이에 있었던 일.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정상 기자였습니다. 정치쇼 2부로 넘어갑니다.
네, 이제 이게 정치쇼 금요일 2부입니다. 4월 17일 금요일 2부 화제의 당선인들 주르륵 만나봅니다. 세 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당선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선자 왜냐하면은 네. 솔직히 선거 전에는 열린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가 좀 언론에서 조금 좀 소홀히 취급된다는 그런 인상이 그랬나요? 있었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당선증 언제 받으셨어요? 어저께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선거하기 전에 특히 초반에 처음 이 당이 만들어졌을 때는 굉장히 아주 뜨거운 그런 지지 어떤 뭐 폭풍이 몰아치듯이 있었는데 실제 선거한 뒤에는 조금 실망스러운 수치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 괴리가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드릴 거는요. 지금 생긴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생 정당이 세석을 만들었다는 건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처음에 상당히 이제 돌풍이 불 거로 해서 적어도 한 6, 7석, 적어도 한 8석까지 갈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본선거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견제가 상당히 좀 들어왔지요. 네. 그 견제가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에서의 견제가 상당히 아주 강했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언론에서도 다뤄주는 방식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열린민주당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기에 상당히 환경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지금 세석밖에 되지 않지만 열린민주당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렇게 돌풍이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기대가 있었던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거는 지금 이제 지지자가 지금 이번에 한 150만 표 정도가 나왔는데 네네. 저희는 이제 그 지지자들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민주개혁 진영을 지지하는 아주 뜨거운 지지자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좀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진애 당선자 같은 경우 이제 1번으로 당선증을 어제 받으셨는데 그 뒤에 계시던 분들 중에 김의겸 후보라든지 주진영 후보 같은 이런 굉장히 인지도도 높고 후보, 안홍구 후보 많죠. 좋은 분들이 많았었는데 안타깝게 원내진입이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다들 이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가 다들 아쉬워하죠. 그렇지만 저희가 어저께도 하루 종일 17명이 모여서 후보들이 다 모여서 앞으로 열린민주당의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원내에 대한 저희 한 달 동안 처음부터 만나면서부터 같이 공약 만들고요. 네. 같이 쭉 해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요번이 확실히 다른 게 열린민주당의 요번에 후보들은 어느 계파나 어느 지도부에서 뽑은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제 공천을 통해서 직접 투표를 통해서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기 가지고 있는 의무감이나 또 책임감, 자부심이 좀 남달라서요. 그 책임의식을 저희가 세석밖에는 갖고 있지 않지만 열린민주당으로서는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시점 많이 질문 받으셨겠지만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후에 더불어민주당하고 합치냐 아니면 따로 가냐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거는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180석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도 굉장히 기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아마 상당히 여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여유를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열망들을 어떻게 포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닐지 선거 전처럼 오히려 좀 이렇게 도외시할지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책임의식을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포용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열린민주당으로서는 저희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필요하면 혹시 과반이 안 되거나 필요하면 당장 합당하는데 하겠다. 만약 필요하면은 제2교섭단체를 만드는데 협조하겠다. 네. 그래서 여권에 앞으로 공수처장 추천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2교섭단체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이제 민주진영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김진애 이제 의원이 되실 우리 당선인 흥미롭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패션부터 시작해서 왜 흥미롭습니까? 일단 색 감각이랄까 굉장히 그리고 진짜 그 출신이 그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여성 공대인으로서 또 건설 건축 이쪽에서 전문가시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 사실 기대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 정치 파이터로서 이 이미지만 강조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양력을 조금 소개해드린 거고요. 18대에도 활동을 하셨고 이제 21대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이것만은 반드시 이번 회기에 해내겠다. 뭐가 있습니까? 제가 18대는 2년 반 일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주로 4대강 사업 반대하는 4대강 저격수로서 정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21대는 가능성이 보여요.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이 호칭을 정말 이건 정치 혐오와 더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잘못해서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좀 바꿔내는 좀 믿을 수 있는 또 기대할 수 있는 국회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뭐 제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저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그리고 가령 국회의원 3선 연임제를 3선까지만 연임하는 뭐 이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내려놓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제대로 일을 하느냐 그건 항상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무서워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솔직히는 국회 개혁에 가장 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회 개혁 그중에서도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와 3선으로 제한하는 그런 입법 과정에 힘써보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언제 한번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눌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열린민주당에서 이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하신 김진애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화제의 당선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검사는 아닙니다. 미래통합당 김웅 당선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웅입니다. 이거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 중에 또 하나인데. 네, 저도요. 저도요? 팬입니다. 아유, 이렇게 서로 팬이끼리 또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당선. 예, 무거운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벌써 그저께가 됐네요. 늦게까지 잠 못 이루셨죠? 예, 저희 지지자분들께 죄송하게도 끝까지 좀 마음을 졸이게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박빙이었기 때문에 표를 주셔서 입성을 허락해준 국민들도 있지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국민들도 꽤 많아요. 그렇습니다. 허락한 분들 얘기는 사실 이제 허락을 해준 그 자체의 의미가 있으니까 생각하기로 하고 이 김웅 검사에 대해서 하고 이 고개를 좀 갸우뚱했던 분들의 그 의미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 당 자체에 대해서 과연 이게 이제 지금 현 정부를 심판할 만한 너희들이 그런 어떤 실력과 자질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불신을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과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네가 그걸 대변할 수 있겠느냐. 아무래도 너는 기득권과 권력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사실 이건 우리 청취자분들은 알 필요가 없는 얘기지만 모시기 참 힘들었던 게 지금 당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뷰할 만한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인터뷰 거절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 이렇게까지 미래통합당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까? 일단 전체적인 그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진 건 아니거든요. 사실 5%에서 10% 어떤 데는 정말 초박빙으로 이렇게 졌는데 문제는 그게 다 졌다는 겁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선거는 중도층 5% 10%의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 당이 사실은 그 중도층에게 어느 정도 안정감과 그다음 신뢰 그리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을까? 저는 저 자신도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저희 당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심판론으로 치고 나가서 저희 층을 결집은 했지만 그 뒤에 가서는
대안을 제시를 하고 전국을 어떻게 주도를 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상을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고 오히려 마지막에 막말만 막 터지면서 중도층이 아무리 그래도 지금 현상 유지를 하는 게 그나마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쪽으로 확 돌아버리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원론적인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보수당의 변화와 혁신이 이제 앞으로 남은 제일 큰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은고 검사님 같은 경우는 아직도 70년대 생이시니까 또 당에 대해서 비교적 젊은 이제 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셔야 될 장본인이기도 한데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변화의 중심은 뭐가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이 바뀌는 건 결국 사람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전에 그 뭐 야당이었던 신민당이 다시 한번 뭐 부활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뭐 40대 기수론이나 정풍운동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당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좀 새로운 사람들이 당을 대표하고 당의 방향을 결정하는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가 국민들의 정말 진짜 의사 그리고 중도층이 정말 바라보고 있는 그런 우리 당의 실상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일단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걸 제시할 수 있는지 뭐 경제 분야든 사회 개혁 분야든 아니면 뭐 대외 정치 외교 분야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조금씩 준비를 해서 그런 것들로 다가가는 게 이제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세대 교체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 아니게 세대 교체가 엄청나게 돼버렸어요. 지금 미래통합당은. 중진 그 의원분들이 많이 이번에 낙선을 했습니다. 뭐 지도부를 예를 들면 초선도 한 절반 정도 채운다든가 이런 아주 혁명적인 그런 방안은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김웅 당선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당선인이 되기 전에 이슈가 많이 나왔던 게 수사권 조정 관련했던 그 이슈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검찰개혁 최전선에 있었던 이탄희 또 이수진 판사 또 김용철 김남국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지금 다 같이 당선돼서 이제 함께 21대 국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수사권 조정이 이제 일종의 사기극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라고 김웅 전 검사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20대 국회에서는 정반대 의견 가진 사람들까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법조인들이. 일단은 지금 이 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일단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나와 계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형사소송 제도나 형사 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 제대로 아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분들에게 실상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국 검찰 개혁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검찰 개혁 방향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과거 실제 민주당이 예전에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했던 안들과 이번에 통과된 안들이 어떤 차이점을 내고 있는지 왜 이렇게 정반대로 갔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중에 몇몇 분들은 그래도 세상을 좋게 바꾸고 검찰을 개혁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에게는 그런 정보를 충분히 전달해 드리고 결국 여당 안에서 과연 우리가 국민들 앞에 이걸 책임질 수 있느냐라는 그런 책임감을 좀 저희가 물어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 개혁안의 그 구체적인 사안들을 들여다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웅 당선인 같은 경우는 검사 시절에 냈던 그 책 때문에 사실 저도 그 책 아주 재밌게 읽고 선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 책과 함께 또 하나 화제가 됐던 게 이제 그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참 돈을 모으기는커녕 많이 까먹으셨더라고요. 부채도 자산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잘못 배우신 것 같은데. 큰 자산을 가지고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앞에 그 김진애 당선인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김진애 당선인의 그 옛날 시절 이 학과 전공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김웅 당선인의 그 이제 전력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검사들하고 좀 다르다. 뭔가 좀 따뜻하고 어떤 군림하는 그런 느낌은 적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람에
전해드리는 그런 말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21대 국회에서도 지금 저같이 김용검사님에 대해서 호감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런 바람을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국민들이 제가 이제 이번 선거에 나섰을 때는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 특히 검찰개혁 방향은 사실은 예전에 이 정부가 주장했던 내용과도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 부분에서는 실패를 했고 국민들이 다른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저희는 저희 당을 쇄신을 시키고 공부를 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 모임을 일단 만들어서 국민들 앞에 실력이 있고 정말 품격이 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찾을 때까지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당 쇄신에 힘쓰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실제로 뵐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요. 네, 저도. 자,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미래통합당 당선인하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또 현직 의원이시기도 하죠.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의원님은 저하고는 여러 번 또 실제 스튜디오에서 뵙기도 했었고요. 네. 축하드려요. 아유, 응원 감사드리고요. 예, 축하도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상대가 이번에 그 6선 도전하신 심재철 상대당의 원내대표였어요. 네. 이 장수를 꺾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말씀 많이 주시는데요. 20년간 사실은 이 지역구 생기고 난 뒤에 계속 심 의원님만 국민의 대표셨는데 그 저력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일 겁니다. 또 시민의 선택을 받은 이유가 있었을 테고요. 다만 또 이게 평촌 신도시가 가졌던 30년 도시 한계라든지 또 새로운 시대 요구 또 안양의 요구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 부응을 못할 때는 많이 했다 아니다를 떠나서 선수가 오래되지 않았더라도 어떤 평가를 받으실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안양시민 또 대한민국 국민에게 제가 조금의 코드를 맞춰 또 보여드린 게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어찌되었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투표장에 줄 서주신 국민들 위대하다. 저는 그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게 오히려 정치의 수준을 넘어선 유권자들의 승리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사실 영예는 잠깐이지만 부담은 길잖아요. 그렇죠, 의원님. 그동안 이제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려도 잘 안 되면 저쪽에서 발목을 잡아가지고 못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 핑계는 될 수가 없게 돼버렸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유세하면서 계속 드렸던 말씀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야당 이제 핑계 안 되도록 압도적 승리하게 해달라 했는데 덜컥 정말 부담스럽다, 정말 무겁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당선 이후에 기뻐할 새도 없이 채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21대 국회 이제 한 달 있으면 열리는데 제일 초반에 집중해야 될 사안은 뭡니까? 먼저 선결 과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네. 저는 계속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정책 과제들을 자유한국당은 정당의 정책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요.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정책도 아니고 압도적 승리로 대선에 승리하던 당시 국민의 요구거든요. 그 요구에 대한 점검 이제 이번 하반기인데 사실상 국회도 어느 당 할 것 없이 대선 당시의 국민의 요구 그리고 또 이번 선거 이후에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드는 건 그건 당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특정 당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니까 선거의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의미는 그렇게 맡겨진 어떤 정부의 과제 완수를 위해서 야당도 협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야말로 약속했던 거 공약지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그 국정 과제들 개혁 과제라고 하면은 흔히 사람을 배제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거는 플러스의 정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혁 과제 곳곳에 드러난 여러 가지 개혁 문제 산적한들 아직 국회 벽을 넘지 못한 것들이 많은데요. 마무리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 여유가 없으면 이렇게 이 선거 과정에서 네거티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재정 의원님 캠페인을 보니까 좀 이렇게 품격이 느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1대 국회에 들어가셔도 이 품격이 정치권의 뉴 노멀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들어봅니다. 네, 지심표심 명심하고요. 정말
무겁다라는 얘기 그 이상으로는 표현 안 되고 있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또 계속 소통하면서 점검하면서 주시는 말씀에 또 반성도 하면서 묵묵히 손잡고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대에서 예. 우리 이재정 의원님이 했던 1호 법안이 유명합니다. 소방공무원 네. 국가직화. 아주 의미 있는 네. 법안이었다고 생각하고 결국 통과됐다는 사실이 더 의미가 있죠. 네. 자, 이제 21대 국회에서 이재정 의원의 1호 법안 뭘 지금 만지자 그러고 계십니까? 네, 지금 20대 국회에서 미처 못한 일들이 향후 20대 국회 임기 마지막까지 제 역할이 될 텐데요. 최선을 다해보고 그때 21대의 제 꿈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오늘도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임무 수행 중입니다. 아 네. 진짜 남았죠 아직 임기도 당연히. 그럼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법안은 아니지만 지금 공무원 해직 공무원들 사실상 우리나라의 노동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고초를 겪으셨던 분인데 해직 공무원들을 위한 법도 있고요. 과거사법 법사위에 있거든요. 이미 상임위 심사는 끝났는데 여전히 형제복지원 같은 경우는 국회 앞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단식 농성까지 하시면서 우리 최성우 씨 같은 경우는 힘들어서 병원까지 실려가셨는데요. 이런 여러분들께 아직 남은 빚이 있고 이 문제 끝까지 완수할 테고요. 네. 제가 제안한 법은 아닐지라도 제 어깨가 무거운 법들이라 마무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제가 미처 못다했던 일을 1호 법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여러 법안들 또 여러 요구들이 굉장히 많네요. 시간이 부족하네요. 네. 제가 또 이 스튜디오에서 몇 번 뵀었고 또 전화 통화도 해서 조금 친해졌다고 여쭤보는 건데 네. 좀 준비 안 된 질문이니까 곤란하기 어려우시면 노코멘트 네네. 하셔도 됩니다. 네네. 앞서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하고 네. 제일 먼저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네. 더불어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 합치냐 당분간 따로 가냐 네. 이 질문 드렸더니 이거는 더불어민주당한테 달려있다라고 공을 넘겼습니다. 네. 예. 일원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정당의 통합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가치적인 면 그리고 또 지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동의한다면 그건 언제든지 어떤 가능성이든 열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비단 열린민주당만이 아니라 어느 정당이든 간에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라도요. 네. 정말 국민을 위한 역사인식을 뚜렷이하고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면 모든 걸 열어둘 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지향 그리고 또 본인의 부적절한 지점들이 있었다면 어떤 정치 세력이든 그 점들을 교정하고 또 함께하는 것에 따라서는 미래는 열려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치 기술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저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정 의원님의 네. 단점을 내가 유일한 단점을 발견했네. 네네네. 너무 잘 넘어가.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의원님들도 네네. 정말 과거와 결별하고 함께 미래를 해나가는데. 당선 축하드립니다, 의원님.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뵙죠. 네, 국민의 승리 함께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게 정치쇼 세 분의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부로 넘어갑니다. 잠시만요. 결국 가장 근원적인 어떤 희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쓸경제 시간, 우리 먹고 사는 이야기 광고 듣고 나눠볼게요. 지금 거울 좀 보세요. 눈 밑에서 다크서클. 다크서클엔 아이레놀. 다크서클엔 아이레놀. 눈 밑 다크서클 눈에 띌 때 다크서클엔 아이레놀. 하루 1분 이상 바꾸고 피부 살리네. 큰돈 들이지 마세요. 다크서클엔 아이레놀. 다크서클엔 아이레놀. 다크서클엔 아이레놀. 가수 홍진영입니다. 돼지고기는 누구랑? 오빠랑 도드람, 아빠랑 도드람, 엄마랑 도드람, 친구랑 도드람. 한돈 중에 한돈. 도드람 한돈.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고기 살 땐 도드람몰. 네, 이제 이게 정치쇼 3부입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권혜리 SBS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철진 경제평론가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발표를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입술이 다 텄더라고요. 세부적인 지급 기준 알려주시죠, 권혜리 기자. 일단 이게 정부안이죠. 국회에 올린 정부안인데
굵직한 거는 이미 기존에 발표됐던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나눈다 국민에. 네, 뭐 예를 들면 3인의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4인 기준으로만 맨날 뉴스가 나와가지고 한번 말씀을 요거 드릴게요. 그러니까 직장 보험료를 기준으로 혼자 사는 가구는 88,000원, 2인 가구는 15만 원, 3인은 19만 5천 원, 그리고 4인은 23만 7천 원이면 네. 건강보험료 그렇게 되면 소득 하위 70% 미치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고 지역보험금은 좀 더 높아요. 25만 4천 원. 그리고 만약에 집안에 건강보험에 있어서 직장과 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24만 2천 원까지가 소득 하위 70%입니다. 그런데 어제 나오나는 그동안 앞으로 세부적인 것들을 좀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좀 정리가 돼서 나왔죠. 네. 일단 가장 큰 거는 비싼 집이 있으면 안 된다. 정확히는 과세 표준으로 9억 원 이상의 주택,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건데 이게 재산세 과세 표준이거든요. 네. 약간 잘 안 쓰는 대략 말이잖아요. 실거래가는 얼마입니까? 대략. 네, 실거래가로는 약 20억에서 22억 원. 네. 공시가격으로는 15억 원 정도의 아파트가 배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20억에서 20억 원, 22억 원 사이를 넘는다고 하면은 네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건강보험료가 낮아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원금을 역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지금 요즘 금리로 그러니까 이자율 1.6%로 계산했을 때 정기 예금이 12억 5천만 원 이상 있다고 하면 예금이 한 15억 있다. 근데 이거는 예금만 갖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이제 배당 소득, 예를 들면 주식의 배당금, 그러니까 네, 따져서 그래서 요거는 그 이제 홈택스 들어가 보시면은 자기의 그 배당 소득이랑 이제 금융 소득 그다음에 재산세 과세 표준 이런 거 볼 수 있거든요. 네. 제가 본인이 스스로 알 수가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자산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배제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정부에서 짜놓은 건강보험료로 나눈 소득 하위 70%가 추려지잖아요. 네. 거기서 사람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대신에 올해 2월, 3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소득이 줄어든 분들은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서 내면 그런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지금 기준보다 높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직장가입자인데 24만 2천 원보다 지금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던 사람이라도 2월, 3월에는 예를 들면 뭐 무급휴직을 했다든가 네. 혹은 사실상 뭐 직장에서 좀 구조조정을 당했다든가 폐업을 네, 자영업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뭐 팔린 게 없다든가 지금 2월, 3월의 소득으로 다시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더 내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최근의 소득이 그만큼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의 어떤 정부의 그 예산을 맞춰가지고 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이죠. 이거 발표하고 나니까 네. 뭐 이런 농담도 좀 있어요. 그 이런 샐러리맨은 직장 생활을 되게 신념 있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료로 해당되려면 이제 안전하게 해당되려면 연봉 한 5천만 원, 6천만 원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데 네. 금융 통장에는 정기예금 12억 5천만 원이 캐시로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럼 이제 부장한테 반발할 수 있죠. 술 마시고. 이게 뭐 소신 있게 가는 거죠. 기자로 따지면 소신 기자 되는 겁니다. 우리 질문이 계속 올라옵니다. 안건영님께서는 지금 3인 4인 얘기했으니까 5인 가족 상한도 있나요? 있어요. 5인은 28만 6,600원이에요. 네, 그리고 뭐 7인, 8인 뭐 다 있겠네요. 네, 기준이. 10인 가장 많이 나온 게 51만 9천 원. 그러니까 10인 그러니까 가족 중에 근데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 10인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 옛날에 네. 그 90년대에 그 보통 사람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한 10인 됐을 거예요, 가족이. 그때도 아니죠. 가구는 나누죠. 그 보통 사람들 저도 아는데 그 가족 구성원은 한 집에 15명 되죠. 네. 별채 사람은 따로. 근데 그 가족들이 아마 다를 거예요. 그래요? 네. 거기서 그 세탁소 하시는 부부 따로 있고 거기서 다 나뉘죠. 맨날 아침에 세수하려고 5명 줄 서 있고 화장실 가려고 3명 줄 서 있고 이런 거 있었는데. 네. 자, 박정일님도 질문을 해줬습니다. 회사에서 반을 내주는 경우, 회사에서 뭐 이렇게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경우. 근데 직장 가입자는 다 네. 회사에서 반을 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에서 내는 돈 생각하실 게 아니고 자기가 내는 돈 보시면 돼요. 우리 집에서 우리가 내는 건강 본인 부담금. 네네, 본인 부담금.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 돈 마련하려면 세금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필요 예산이. 7조 원대죠. 제가 지금 7조 원대에 전체로는 이제 9조 7천억. 9조 죄송해요. 9조 전체는. 9조 7천억. 네, 제가 지금
네, 단위를 거꾸로. 그래요. 이거 마련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추가로 더 쓰지 않고 지금 잡혀 있는 예산 안에서 이걸 하겠다라고 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사업을 좀 줄였어요. 네. 그래서 가장 크게는 철도 사업 몇 가지를 안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그 수당을 좀 줄여서 거기서 또 하기로 했고, 그래서 몇 가지 좀 줄인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9조 7천억 원을 다 충당을 한다고 하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이거 속도가 중요하다. 언제 주느냐가 중요하지. 이제 더 이상 재기가 불가능할 때쯤 줘봤자 별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이거를 지금이 오늘이 4월 17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가지고 5월 안에 줄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정부는 굉장히 이 방침이 확고해요. 사실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전에 처음에 이 소득하위 70%로 자르기로 했을 때도 나는 이거 찬성하지 않았다는 거 기록에 남겨달라고 했을 정도로 계속해서 좀 재원이 추가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기재부는 계속 이렇게 돈이 추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낀 입장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살림을 해야 되는 부서니까요. 나라 살림을. 근데 지금 어제 그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서 여당에서는 기존에 얘기를 했던 대로 100% 네. 전원에게 주겠다는 거를 지금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국회에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건데 좀 그런 상황입니다. 주요 지금 이제 당선이 된 주요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으로도 계속 여러 번 나왔고 유세에서 이게 여러 번 되풀이가 돼서 이미 뱉은 말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능성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전 가구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에 또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던 원칙대로 소득하위 70% 안을 일단 국회에 냈지만, 국회에 가서는 또 속도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지금 여야 막론하고 전가구 지금 전 국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는 이제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을 얘기했었는데 아마 전가구 형식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그러면 좀 약간 또 문제가 이 9조 7천억은 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말대로 새로 적자국채 발행 안 하고 쓸 돈 줄이는 거 이제 세출 조정으로 되거든요. 근데 전각으로 간다면은 이게 한 13조 원 이상이 돼버립니다. 앞자리가 바뀌죠. 14조 원이 돼버리면 이거는 또 다시 적자국채 발행이라는 또 원론 얘기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컨트롤 타워인 우리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멘붕이죠. 완전히. 멘붕이라기보단 그냥 이제 허수아비고 완전히 그렇죠. 이게 머쓱해지겠죠. 머쓱해지고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결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결기가 느껴졌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 처음에 소득하위 70%를 나누기로 했을 때 사실 저도 조금 그거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소득하위 70%를 나누면서 그 경계선 근처에 있는 국민들이 아니 나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나는 못 받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받는가, 이런 식의 어떤 논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면도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라리 그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전체로 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상당히 좀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13조 원은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금액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 13조 원이에요. 늘어나기만 하니까. 근데 처음에 그래서 소득하위 70%가 나왔을 때 그때도 이제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는 다 주되 그렇다면은 전체 액수는 조금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나가고 있는 수당이 이것만이 아니라 뭐 아이 수당이라든지 뭐 자영업자들 돕는 뭐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미 또 있어요. 지자체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이것도 80%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되 나머지 20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9조 7천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당을 주고 있는 데들도 있고, 지자체별로 우리는 여기 쓴 걸로 20%를 충당하겠다라는 데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거기다가 플러스로 더하겠다라는 데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렇죠. 그런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다 준다고 하면 지금 액수를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좀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나. 국회에서. 게다가 8대 매칭 비율을 또 따지게 되면은요, 이게 가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경기도는 인당 기준으로 경기도 10, 그다음에 기초자치에서 5만 원에서부터 많이 주는 데는 40만 원까지 인당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꽤 많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지금 만에 하나 전 국민으로 간다면, 전가구로 간다면 하고 액수 조절을 4인 가구 100만 원이 아니라고 조절한다면
아예 다 여야가 앉아가지고 왜냐면 그렇게는 혼동되잖아요. 4인 가구 100만 원인데 1인 가구는 40만 원이 되니까 1인당 25인데 여기는 저기는 40이 되니까 전 국민 경기도 방식으로 전 국민으로 가되 뭐 액수를 좀 낮춘다 20이라든가 30이라든가 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9조 7천억 그 소위 말하는 세출 조정 맞추는 거. 네, 홍남기 경제부 그러니까 역발상이네. 컨트롤 타워의 영도 살리고 그렇게 한번 여야가 좋은 방법 같은데요. 맞춰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가구당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고집할 필요도 좀 없지 않습니까? 아예 이 안이 날아간다면은 가구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그렇죠. 국민인당. 그러니까 이 경기도 모델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좀 보시고 또 그럼 매칭 비율도 편해지죠. 왜냐하면 8대2면은 여기도 인당인데 저긴 가구면은 자를 때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받은 곳들은 정부 비중을 80%밖에 못 받잖아요. 네네. 근데 지방도 그렇고 개인으로 받은 곳들이 많단 말이죠. 그럼 이제 가구로 정부는 지급하면 중앙 정부는 매칭이 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여야가 이게 인별로 그냥 인별로 좀 낮추더라도 금액을 1인당 금액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대로 코로나19가 뭐 잦아든다고 하면 정말 베스트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정부가 써야 되는 돈이 지금이 다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실탄 비축 차원도 필요하다. 좀 그런 면도 좀 생각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괜히 얘기했네 이거. 보통 사람들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80년대 드라마였다는 얘기도 있고 7489님께서 날카로운 지적하셨네요. 그 탤런트 남보라 씨 형제자매만 12명인데요. 그분들도 소득이 있을 텐데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 그만하시고요.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남보라님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할 때마다 부동산 공약은 보통 이 3대 공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정철진 평론가님? 네, 이번에도 여야 뭐 막론하고 나왔고요. 이제 주로 근데 이번 총선에서는 완화 쪽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완화. 네, 하고 완화 쪽에서 좀 언급되는 것이 종부세에 대한 대상인 거예요. 그동안 많이 논의가 됐던 건데 1가구 1주택자입니다. 1주택자고 장기 보유한 분들, 한 집 사가지고 뭐 20년 뭐 이상 이런 분들은 실은 종부세에서 그런데 그 집이 뭐 이제 한 뭐 30억, 20억, 30억 된 거예요. 네. 뭘 빼줘야 되냐 말아줘야 되냐라고 하는데 이걸 좀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완화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주장했던 이제 그런 안들이 이번 총선 공약에 몇 분이 이제 있었고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주택자도 완화해주고 장기 보유자도 완화해주는 아닙니다. 겁니까? 1주택 장기 보유자. 이면서 네. 장기 보유자. 뭐 등기부등본 떼보면 아니까요. 그건 알겠습니다. 쉽게 구별이 되겠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종부세 대상이 공시가 9억, 그러니까 시세로는 한 12억, 13억부터가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좀 집값이 오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된다. 현실화하자. 예. 게다가 지금 대출 규제 나가는 게 15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5억 이상은 대출 한 푼도 못 받고 이제 자신의 돈으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요걸 좀 더 올리면 그러니까 즉 종부세를 1가구로 기준했을 때 공시가 9억을 한 뭐 예를 들면 11억으로 정도로 하면 이게 시세 15억에 맞춰지고 대출 규제되는 그 선이기 때문에 이 대상을 좀 더 높이는 방향을 종부세의 그 기준을 해보자라는 이런 안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가서 국회에서 막 이걸 입법 막 한다라고 해도 이게 올해는 좀 힘든 것이 우리나라의 모든 이 부동산 관련 부분 뭐 종부세라든가 재산세는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이전과 이후는 아니죠. 그러니까 6월 1일 이전에 등기부등본에 누가 주인이냐 해서 그 사람이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월 1일 날 입법 통과가 안 돼 버리면 이 법안은 그냥 올해는 적용이 안 되고 스포트라이트 못 받잖아요. 근데 정철진 평론가님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 12월 16일 날 발표했던 이 관련된 법안들도 역시 통과 안 되면 그 전에 원래 있었던 법안으로 지금 우리가 세금 내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월 16부터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와중을 바꿀 때 요안들을 넣어서 그걸 일괄 통과시킬지 아니면 그 12월 16일 안에 12, 16 규제책을 통과시키고 지금 말한 이 종부세 완화라든가 그 일가구 뭐 그런 것들은 내년으로 넘길지 이거는 이제 부동산 국회의원들 뭐 손에 달려 있는 거네요. 예, 국회의원들 손에 달려 있고 아마 유권자들의 눈치, 국민들의 눈치를 분명히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가장 먼저 통과될 법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요 두 개 세트가 먼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부동산 정책 중에서 민생 쪽에 가까워 있으니까 이거는. 예, 오히려 그 민생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 당선된 분들도
왜냐하면 새롭게 당선되자마자 종부세 완화 이래버리면은 또 이래주려고 뽑았냐 되게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안도 언젠가 될 것 같은데 더 빠르게 될 것은 전월세 상한제. 그러니까 뭐 1년에 5%든 10%든 못 올린다라는 것과 이거의 짝꿍인 계약갱신 청구권. 그러니까 이제 전세를 2년이 아니라 4년은 무조건 살 수 있는 혹은 3년 6년에서 2번 살 수 있는 이 안이 먼저 이 법안이 먼저 좀 튀어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그 주택 공급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그전 국회까지는 3기까지 나왔었죠. 네. 그 플랜은 뭐 네.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네. 3기 신도시 일단 그 안이 다 나와 있으니까 건설 네. 속도는 아무래도 속도가 붙겠죠. 이거는. 네.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새로 지금 총선 거치면 새로 나온 거는 아직 없고 기존에 네. 그 3기 신도시안은 이제 좀 탄력을 받고 가게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사실 그 코로나19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업종 중에 하나가요. 항공이나 교통 같은 것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꼽는 게 부동산이에요. 일단 사람이 옷은 온라인으로 보고 사도 집은 안 가보고 사기가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엔간한 심정으로는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조합들이 재건축 조합들이 총회를 연다든가 아니면은 뭐 모델하우스 오프라인 모델하우스 만들어서 네네네네. 보러 오라고 입주자 모집 공고 낸 다음에 그런 걸 확 연다든가 이거는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올해 아직까지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서 3월까지 재건축 단지 그 분양된 게 2단지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3월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물량이 3분의 1로 줄었는데 네. 일단 총선도 끝났고 계속해서 이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달부터는 조금씩 분양도 될 거고 그 뭐 어떤 데들은 우리는 아예 오프라인 모델하우스 안 만들고 사이버 홍보관으로 대체하겠다 그러면서 네, 당장 네, 이달에 뭐 하려는 데들도 서울에 있고 한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금 그 사이버 홍보 관련해서는 자동차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더라고요. 신차 발표에 아주 주요한 신차들도 자동차도 온라인으로 보고 내장재도 보고 이런 것까지는 받아들이는데 주택까지 그렇게 될지는 여담입니다만 코로나19가 많은 걸 바꾼다. 네, 포스트 코로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우리가 미래 영화에서 결국 온라인 교육 집에서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거를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빨리 못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몰랐어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잖아요. 네. 신차 발표 때문에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 우리가 이제 AR, VR이 상당히 미래 먹거리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가상현실. 근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을 못하니까 차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그런 가상현실 VR 시뮬레이션으로 몰아보는. 네, 그래서 그걸 딱 안경을 끼면 내가 타보고 내부도 다 얼라운드 뷰 이게 다 만질 수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참 원치 않게 미래 기술을 굉장히 빨리 들여오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한다라는 게 이제 투자 이런 쪽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 뭐 세계에서 지금 급반등 반등률 1위잖아요. 네. 거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주식들을 기가 막히게 그만 피킹을 해서 막 사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포스트 코로나가 이런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부동산도 우리가 이제는 직접 안 가도요. 그 어마어마한 가상현실 시스템으로 보내주는 거죠. 이제 만약에 수요자한테 보내주면 마치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둘러보고 화장실 물도 내려보고 창문도 열어보고 신기하네. 뷰도 보고 밖에 신기하네. 그럴 것까지 그런 걸 굉장히 앞당기지 않았나도 뭐 여담입니다. 네.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실히 서울 특히 강남 같은 데는 거의 1% 마이너스 0.1%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서울 전체적으로도 지금 3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 그 풍선 효과가 나타났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은 합니다. 여전히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네. 안 떨어졌어요. 계속해서 오르고는 있는데 그 상승폭은 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많이 좀 가격이 좀 급등했던 데들부터 좀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는 보이고 있는데 그 서울에 올 들어서 이제 청약 단지가 그러니까 분양 단지가 2개밖에 없었던 탓도 있지만 사실 청약 열기는 아직 그렇게 줄어들었는지 안 줄어들었는지를 좀 왜냐하면 그 최근에 분양했던 서울의 단지는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단지 봤어요. 그 14차였나? 네. 한신 14차 네네. 재건축하는 네. 반대 상당히 경쟁률도 높고 굉장히 고가 아파트잖아요. 네. 그런데도 뭐 굉장히 그냥 몰리더라고요. 높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아무래도 그 사이버 이 홍보관은 집에 적용하기는 조금 그게 뭐 이야기 당장은? 에피소드 하나 때마다 되게 많이 오시네요. 문자들이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이런 건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사이버는 사실 신뢰 사회가 먼저 돼야지 이게 정말 확산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스텝으로. 네. 뭐 정수진 평론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럼 지금 그쪽 산업 들어가는 건 조금 이미 늦었겠네요. 이런 얘기 다 나온 뒤에는. 아마존 지금 그 최고가 경신했죠. 최고가. 일단 문제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황현조님, 이 사이버 모델하우스 어렵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내가 가보고 계약해도 네.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집을 엉망으로 지어버리는데 네. 이런 일 굉장히 많죠. 네. 하자 관련해서 사이버로 세세히 본다 해도 이건 어림없습니다라고. 이은경님, 모델하우스는 사이버 홍관으로 열어놓고 당첨된 사람에 한해서 가구당 한 명만 직접 와서 볼 수 있게 하고 이런 추세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제가 있네요. 말씀드린 거는 이런 프로그램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든 안 사든. 그러면 이제 이쪽 관련 기술은 만드는 회사들 나오죠. 예. 하지만 이미 들어가기 좀 늦었을 것 같아요. 예. 또 제가 아는 지인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루브르 박물관 있잖아요. 그거를 체험하는. 예. 그래서 그 루브르 박물관에 맨날 계약 따려고 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열리는 것 같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BS 이재익의 정치쇼 4월 17일 금요일 생방송으로 진행 중입니다. 박준호님께서 샵 1035 50원 100원으로 문자 주셨습니다. 잭디, 노는 것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야, 전체주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완전 똑똑해 보였어요. 진짜 잭디는 지덕체를 모두 갖추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일단 체에서 그다지 그렇게 체가 훌륭한 편은 아닙니다. 덕은 뭐 형편없다고 생각이 되고 지도 이 전체주의 같은 경우 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뭐 파시즘 이런 거 할 때 다 배우는 거죠. 있긴 있지만 뭐 지덕체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7825님, 의외로 재난소득 받은 것들을 그대로 기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남편과 상의해서 사회에 이 재난소득 받으면 환원할까 합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 정치쇼를 듣고 있군요. 그런데 저는 지덕체를 좀 더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6453님, 이강신님이네요. 용인 민속촌 앞에서 출근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통 쪽 일을 하는데 매출 없어도 휴무 없이 매일 출근합니다. 이럴 때는 문득 궁금해지네요. 비타민 음료수가 비를 뚫고 여기 용인 민속촌까지 또 나를 바이라니! 벌써 날아갔습니다. 네, 곧 밖에 드실 겁니다. 비타민 음료 한 병 시원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자, 강양구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현재 상황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코로나19 스페셜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은 목포입니다. 거기도 그렇게 유명한 도시지만 유명세에 비해 사람이 많지는 않죠. 네, 사실 약간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지역 사회가 그렇습니다. 네네. 저는 경북 울진인데 인구 5만이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면적은 서울만 해요. 네. 그런데 예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게 예천군 사례가 사실은 이제 며칠 동안은 제가 이 코로나 브리핑을 하는 마음이 약간 가볍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지난주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밑으로 줄어들었더니 이번 주는 계속 20명대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방금도 보니까 어제 0시 기준으로 22명 확진자가 발생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전체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고 또 전파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숫자도 굉장히 줄어드는 것 자체는 고무적인 일이고 이게 2주간 계속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일인데 예천군에서 한 명이 불과 일주일 8일 만에 30명을 감염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진짜. 근데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예천에 있는 주민들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별로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예천군의 인구 밀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약 83명이더라고요. 서울 인구 밀도랑 비교해 주세요. 네, 서울이 약 1만 6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천에 사시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인구 밀도가. 네, 200분의 1 수준이죠. 200분의 1 수준. 그러니까 예천에 사시는 분들은 전염병 유행은 서울이나 대구 같은 큰 도시 일이지 우리 같이 이렇게 드문드문 띄엄띄엄 사는 곳에서는 유행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하는데도
뭐 식당, 술집, PC방 등등해서 그냥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를 하셨던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뭐 네. 사회적 거리두기 2m 유지하라 그러는데 그럴 수 있죠. 뭔 소리야? 저 앞에 사람 200m 앞에 있는데 2m면 코앞이지. 네, 맞습니다.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딱 한 명이 불과 한 8일 만에 그러니까 일주일 새에 이제 지역사회 30명을 감염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방역 당국도 이야기를 했듯이 꼭 대도시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도 지방의 소도시나 혹은 농촌 마을에서도 충분히 바이러스 전파가 일어날 수 있다, 집단 감염 사례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례를 말해준과 동시에 지금 어디선가 이런 일들이 항상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주는 거라서 좀 이렇게 고민이 되는 대목입니다. 저는 사실 인과관계가 없다는 걸 미리 인과관계가 희박할 수도 있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화가 나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천 군수 술판 논란 이어 군의원 주점 출입. 예천 군수 술판 파티, 생일 점심 저녁 술판 파티 2차에서는 몸싸움까지 벌어져. 아니 그곳이 거기죠. 네. 네. 코로나19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솔선수범해야 돼. 군수 그리고 그 군청 직원들이 생일이라고 군수 생일이라고 술판 벌이고 싸움 박지라고 이랬던데요. 인과관계가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화가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청군 이야기로 브리핑을 시작한 게 지금 방역 당국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대목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번 주로 끝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고강도를 붙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3월 중순 이후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강도를 붙여가지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라고 또 한 달간 독려를 해온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선거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치렀고 그리고 부활절 예배도 뭐 비교적 여기저기서 이제 평상시대로 하던 대로 하던 교회들도 있었고 이제 한 달간이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또 다시 고강도를 붙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봤자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좀 확진 환자 숫자들도 줄어들고 이 바이러스 우리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상황 아니야? 라고 하기 때문에 좀 풀어줘야 되나 어쩔 수 없이 이런 고민을 하는 쪽이 한쪽에 있고 근데 만에 하나 그러다가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싱가포르 꼴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한편으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싱가포르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일 확진자가 뭐 10명 미치었는데 지금 어제 보니까 거의 1일 확진자가 5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걷잡을 수 없게 돼버렸어요 싱가포르 지금. 네, 이제 그래서 지금 딱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러니까 방역 당국도 고민이 많고 또 그 방역 당국에 자문을 하는 많은 전문가들도 어떻게 처리할지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저의 그냥 제안을 드리자면은 제안이라기보다는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안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약화할지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데이터가 없냐. 1일 확진자 숫자가 지금 20명대로 떨어졌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은 1일 확진자라는 게 진짜 우스운 게 기억을 더듬어 2달 전으로 기억을 되돌려 보면 2월 첫째 주 둘째 주에 확진 환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2월 중순쯤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준비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그 뒤에 29번 30번 서울에서 지역사회 감염 환자 나타났고 대구에서 31번 환자 나타난 다음에 대구 경북의 그 집단 대량 감염 사태가 걷잡을 수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20명 미만으로 줄어든 것이 2, 3주 전에 우리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열심히 한 덕분에 환자 수를 줄여놓았는데 뭐 외부 환경이 전혀 달라진 게 없고 그리고 지역에서 숨은 감염자들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상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은 마치 2달 전에 2월 중순에서 대구 경북에서 뻥 하고 터졌던 것처럼 또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을지를 지금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특정 규모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항체 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들은 몸속에
항체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그 항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있어요. 그걸 흔히 항체 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에 있는 시민들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거나 혹은 서울의 특정 구 몇 개를 정해가지고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서 항체 검사를 실시를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확진 환자였던 분들은 당연히 몸속에 항체가 있겠지만 일부 재확진을 빼고 네, 일부 재확진을 빼고 근데 확진 환자가 아닌 분들이었는데도 몸속에 항체가 생긴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면 그동안에 방역 당국이 잡아내지 못했던 지역사회의 숨은 감염자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2차, 3차, 4차, 5차로 전파했던 분들이 또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우리가 생활 방역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구 경북이나 혹은 서울시에 있는 특정 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샘플을 이렇게 해가지고 항체 검사를 해봤더니 방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그건 우리 방역 당국이 굉장히 잘 잡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잡아내고 있는 숫자가 실제 감염자들과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할 수도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 그리고 국내에서 찾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지 말지와 관련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마련하는 수단으로서 지역 사회에 이 랜덤 항체 검사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관련해서 그 네덜란드 국립의료원의 압반 디세일 원장이 이런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이 화제가 됐습니다. 네덜란드 전 인구의 3% 정도가 헌혈 관련한 이 조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러니까 코로나19 항체가 몸 안에 생성되어 있다.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제 말인 거죠. 근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확진 환자가 아니더라도 인구의 3% 정도가 자기도 모르게 앓고 또 전염도 시키면서 바이러스를 앓았던 분들이 전체 인구의 한 3% 정도가 된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또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이제 중요한 그 아이디어를 좀 줄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저도 약간 시간차를 두고 확인을 해서 이제야 소개를 드리는데 네. 국내에 많이 소개가 안 되었습니다. 근데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돌려봤던 것 같아요. 그 3월 말에 MIT 그 슬론 경영대학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경제학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경제 회복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언제 준비했대 그건 또 그 짧은 시간에. 네. 그런데 연구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면 흥미롭습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이번 코로나19가 이번 코로나19가 아니라 사실 이번 코로나19는 유행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경제 회복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는 거 어려운 일이고요. 네. 이것과 비견할 만한 대유행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100년 전 스페인 독감이 있었지. 근데 이제 스페인 독감 사례를 보니까 미국의 도시들마다 대응이 좀 달랐다 그래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했던 도시가 있는 반면에 네. 마치 그 애천 군순처럼 에라 모르겠다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좀 둔감했던 지역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굉장히 강력하게 시행했던 도시들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조금 둔감했던 도시들, 사회적 거리두기에 둔감했던 도시들이 내세웠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도시의 경제 활동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초기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느슨하게 했던 도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도시들을 놓고서 바이러스 유행이 끝난 다음에 1919년 2월에 바이러스 유행이 끝난 다음에 1919년, 1920년에 경제 회복 속도가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굉장히 강력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던 도시일수록 바이러스 유행이 끝나자마자 폭발적으로 경제 성장을 했던 반면에 경제를 생각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했던 도시들일수록 경제 회복의 속도가 굉장히 더디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죠. 우리 생각하고 다르네요. 네, 우리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주식 시장이 제일 잘 굴러가는 곳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거든요. 오늘 1900선 회복했다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갑자기 방송 준비하면서 이제 그것과 연관성이 생각이 됐는데 지난 2월, 3월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또 방역을 잘했잖아요. 네. 사실은 그 결과가 지금
좀 안심하는 듯한 반응으로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납득이 되는 연구인 거죠. 그러니까 방역을 잘해서 방역하는 당시에는 거의 경제가 거의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쨌든 바이러스 유행이 지나간 다음에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훼손하지 않고 지켰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유행이 지나간 다음에 폭발적으로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가 있었는데 반면에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이제 경제 성장의 잠재력이 그 바이러스 피해 때문에 굉장히 훼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바이러스 유행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없었고 그 결과 바이러스 유행이 지나간 다음에도 경제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례. 그래서 이제 그 논문들을 본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번에 생활방역과 관련된 그 정부 부처의 자문회의에서도 경제 생각하면서 바이러스를 잡는데 조금 느슨했다가는 네. 마치 100년 전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을 때 스페인 독감 막는데 안이하게 대응했다가 독감 유행이 지나간 다음에도 경제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한 미국의 도시들 사례처럼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바이러스를 막는 걸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방역이 그리고 거리 두기가 이후의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근데 그때까지 이제 잘 버티는 게 중요하겠죠. 이 3월 네, 취업자가 맞습니다. 지금 20만 명이 감소했어요. 네. 3월 한 달 동안만. 이게 10년 넘게 동안 수집된 이 사례 중에 최악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 4월은 더 안 좋을 게 뻔하고 5월도 더 안 좋을 텐데 그때까지 이 우리 국민들이 잘 버틸 힘을 또 정부가 조금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물어볼 그 좀 이제 전문 분야가 나오네요. 우리 강영욱 기자의 코로나19가 면역세포를 공격한다는 기사가 실려서 다들 깜짝 놀라서 봤습니다. 네, 깜짝 놀랐죠. 네. 이게 이 면역세포를 공격한다라는 게 우리 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혹은 여러 가지 이물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면역체계가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그 면역체계의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T셀이라고 하는 면역세포예요. 우리가 그 HIV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들었죠. 네,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 에이즈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데 왜 그게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냐면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숙주 삼아 가지고 공격하는 바이러스가 이 T셀이라고 하는 면역 세포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T셀을 어느 정도의 위상으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우리나라 면역 체계의 총지휘하는 사령부 역할을 하는 네. 세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에이즈 바이러스가 바로 그 T셀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망가지는 바람에 이제 에이즈가 결국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폐세포나 혹은 드물게는 심장세포나 소화기 세포 등등을 공격한다라는 사실들이 연구 결과로 이제 나타났는데 주로 공격하는 건 폐세포인 거죠. 그런데 지난 주말에 네이처에 나온 논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인 네이처에 이제 실린 논문에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T세포를 공격한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야, 이렇게 전파력이 빠른데 이 에이즈라는 무시무시한 또 그전에 바이러스가 하던 못된 짓까지도 한다. 네, 근데 어떻게 공격하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공격하는지, T세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추가 연구가 필요한데 일단은 T세포의 유의미한 수준으로 공격한다라는 사실이 거의 확증이 되었다라고 발표가 되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감염내과 선생님들이나 과학자들의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이한 임상 사례들이 설명이 되거든요. 아하. 예를 들어서 증상이 거의 없었는데 폐가 망가진 환자, 돌연사 환자, 이런 분들의 사인이나 혹은 증상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열이 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은 몸속에 있는 면역 세포가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열이 나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과정이죠. 그렇죠. 맞서 싸우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대부분을 이겨내고 네. 일부 이겨내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중증 환자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속에 있는 면역 세포를 공격하면 그 면역 세포가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도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면역세포가 제대로 할 일을 하지 않으면은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말하자면은 그 나쁜 놈들이 무혈입성하는 거죠. 네. 전투 없이. 맞습니다. 나쁜 놈들이 전투 없이 무혈입성해서 몸에서 그냥 마음대로 휘젓고 노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제 비유 어땠습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 폐를 망가뜨리거나 혹은 자칫 잘못하면 사망까지 갑작스럽게 이르게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T세포라고 하는 중요한 면역세포를 공격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면서 그동안에 설명하지 못했던 이런 임상사례랑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그래서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만은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무서운 대목이 많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여가지고 저도 약간 그 연구 보면서는 약간 좀 섬뜩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들한테 심형되지 않은 이유도 이 논리로도 설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면역 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주에 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으셨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서 또 자주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변이가 생겼다. 그래서 크게 무서웠어요. 3가지 종류의 변이가 지금 유행기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뭐 미국의 변이가 다르고 유럽의 변이가 다르고 중국이나 아시아의 변이가 다르다라는 그 연구 결과를 보고서 또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연구 결과는 굉장히 제한적인 연구 결과예요. 왜 그렇죠? 자, 지금 과학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약 3,500개 정도의 변이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가 굉장히 쉬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 변이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국의 과학자들이 했던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 그중에서 전 세계 곳곳에 160명한테서 바이러스를 얻어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검사를 해봤던 거예요. 근데 이제 환자가 200만 명이잖아요. 너무 적네요. 200만 명 중에서 160 샘플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봤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3가지 유형이 나타났다라고 보고를 한 거니까 사실은 그 3가지 유형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유형의 바이러스 변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뭐냐면 바이러스 변이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꼭 우리에게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일으키는 바이러스 변이의 케이스는 무엇이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력에 중요한 영향을 주거나 혹은 살상력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이가 나타났을 때 우리한테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변이가 보고되었다라는 내용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도에서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서 변이가 일어난 것 같다라는 보고가 이 동료 과학자들의 심사를 받지 않는 논문의 형태로 발표가 되어가지고 또 많은 과학자들이나 혹은 언론들이 주목을 했었는데 네, 저도 봤습니다. 네, 지금은 그 인도의 연구는 약간 데이터를 제대로 판독하지 못한 불충분한 연구라는 것으로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인도 연구는 그렇지만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변이가 나타나고 있고 그 변이 중에서 만에 하나 전파력에 영향을 주거나 혹은 살상력에 영향을 주는 변이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은 아닐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5302님께서 너무 유익한 정보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무섭네요.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조심하자. 겁주려고 그런 거는 조심하자. 네. 섣부른 희망으로 또 섣부른 행동은 하지 말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정치쇼 광고 듣고 돌아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쇼핑 맛집 검색 여행 방송됩니다.
네, 이제 정치쇼 4월 17일 금요일 순서 함께했습니다. 내일부터 주말이니까 그래도 여러분 조금 또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0186님께서 강화도에 사는 청년입니다. 매주 금요일만 되면 강화도 놀러 오는 분들 때문에 황금 같은 주말이 코로나가 번지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하면서 주말을 보냅니다. 제발 코로나 잠잠하실 때까지 자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 나가고 싶은 마음, 또 꽃 보고 싶은 마음, 손잡고 걷고 싶은 마음 이해하지만 아직은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자, 지금까지 잭디 이재기였습니다. 저 내일 아침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